네, 11월 2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분들께서 30분 넘었는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일단 사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 코너에 녹화를 30분짜리 녹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마지막에 또 하다 보면 얘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녹화가 늦어질 때가 있는데 애청자 여러분들께 월요일 아침 시작하면서 사과 말씀 먼저 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참 우연히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오늘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김치의 날에는 김치는 같이 김장하는 날이랍니다. 저도 남아공에 오지 않았으면 아마 김장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I believe I would have also been making kimchi myself in Korea if I hadn't visited South Africa. 인류의 일환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의가 최초로 열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서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G20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준 네, 지난 17일 UAE를 시작으로 해서 이집트, 남아공, 아마도 지금 이제 튀르키예로 거의 다 가지 않았을까 이동 중일 것 같은데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 두 내외가 눈코 뜰 새 없이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현재 수행 중인 참모에게 제가 어제 슬쩍 그 텔레그램으로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입니다. 네, 인간적으로 너무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너무 빡셉니다. 힘들다고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참모들도 이렇게 힘든데 정작 그 외교 무대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체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두 내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서울까지 저한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들 소식들을 쭉 종합해 보면 정말 왔다 갔다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G20 개막식 때 입구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대통령 쭉 가는 그 일정을 보면 선거운동할 때 후보자들이 유권자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만나서 악수하거든요. 딱 그 태도로 외교 현장에서 임하시더라. 그게 이제 저는 기자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좋은 이미지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협력할까 골몰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제 저런 장면들입니다.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을 거야. 거의 이제 이런 태도로 다 보여주는 건데요. 무엇보다 실시간 라이브로 사실 윤석열 정권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보려면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잘 확인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KTV 이런 데 잘 안 틀어줬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이 KTV 영상 쓰려고 하면 그거 다 침해했다고 해서 저작권 위반으로 걸어서 심지어 뭐 출입 정지까지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든 동선을 실시간 라이브로 보여주고 국민들께 다 공개하니까 그 자체로 일단 투명성이 너무 확보돼서 좋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국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또 하나 좋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보면서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대통령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구나.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어제 김혜경 여사가 남아공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과 오찬 회동 중에 한 참석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이재명 대통령 건강이 좀 염려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한 번 온 국민의 심장을 툭 흔들어 버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늘 건강을 걱정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건강을 걱정하셔서 좀 쉬어가면서 일하시라 이렇게 권하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1년 전 얼음, 아스팔트 위에 키세스단이 쉬엄쉬엄 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 1년 전 얼음 아스팔트 위에 키세스단이 쉬엄쉬엄 일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 어떤 단호함이 느껴지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부과된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적확하게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 임기 5년간 내가 해야 될 일을 따박따박 빠르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모두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벌써 다음 주가 12.3 1주기가 되는데요. 그날 그 밤에 국회대로를 가득 메웠던 분들은 87년 6월항쟁으로 6월항쟁을 온몸으로 겪었던 부모 세대뿐만 아니었습니다. 19, 20, 30, 10대, 20대, 30대 청년 학생들이 제일 많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촛불 대신 K-팝 응원봉 들고 여의도로 한남동으로 남태령 고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내 일상 과감하게 포기한다. 광장을 지키겠다. 이런 태도를 직접 보여준 세대입니다. 응원봉 세대라고 불러야 될까요? 87년 6월항쟁 그리고 2016 촛불항쟁 그리고 2024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낸 민주주의의 행렬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온몸이 꽝꽝 얼어붙더라도 결단코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신념. 내가 비록 키세스단이 될지언정 절대로 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각오를 대통령이 모르지 않은 거죠. 본인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1시간은 5,600만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류더미 쌓아두고 1시간을 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영상 보셨지만 저도 남아공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김장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김장 계획 갖고 계신 애청자분들 많으시죠? 벌써 하셨나요? 저희는 아직 못했는데 해남 배추를 해야 되는데요. 뭐랄까요. 대통령 내외가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삶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이물감이 없어요. 그리고 매우 친근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부부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엄청난 친화력으로 각국 정상들과 교류하면서 모디 총리 활짝 웃는 거 파한대서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웃게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유엔 안보리 의장,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 그리고 2028년 GTN이 의장까지 하면 의장 트리플 3관왕에 맞이하게 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외교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또한 유엔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와 포용 성장의 비전을 아세안에 소개하고 그리고 에이펙 경주 선언을 반영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GTN으로 확산시켰다. 이렇게 안보실 전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으로서 빛나는 역사를 다시 한번 또 써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가운데 주목해서 봐야 할 회담 하나가 있어서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거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 situation in your area is interesting for me to hear.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something about your neighbor, what's happening there. And I would like to talk with you about our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예, 또한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웃인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중국 전략을 현재 고심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국 간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과 대한민국은 사실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많이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서 경험으로 배워서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노하우가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there is any secret know-how that you have been withholding, please let us know. Thank you. There is no secret know-how. 비밀 노하우는 없습니다. We only 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운을 뗀 사람은 메르츠 총리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 그리고 중국 이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해서 궁금하다면서 독일은 대중국 전략을 현재 고심 중에 있는데 이웃인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다라고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한 거죠. 답변을 할 차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또 질문을 합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낸 독일 경험을 배워서 한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독일과 대한민국은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게 많이 있다.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좀 비밀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니까 비밀 노하우 없다 하면서 저렇게 웃게 됩니다. 독일 기민당 출신입니다. 메르츠 총리는 메르켈 전 총리하고 달라요. 강경파, 보수파 이렇게 독일 정치에서 분류가 됩니다. 야인 시절에 정치 떠나 있던 시절에 기업들을 변호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죠. 그래서 친기업 성향을 보인다 이런 독일 사회 평가도 있습니다. 2대의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 독일 기업들이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공급망 그리고 기술 보안에 있어서 취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한 바 있기도 하고요. 여러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는 국제 질서가 자유진영 대 러시아 중국 중심의 독재축으로 나뉜다 이렇게 설파한 바 있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독일로 피난한 난민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관광객이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요. 아랍계 이민자 학생들을 향해서는 작은 파샤처럼 군다 이렇게 말해서 또 논란을 빚은 바 있기도 합니다. 사실 모두 발언은 전 세계가 듣고 있습니다. 중국도 듣고 있죠. 북한도 듣고 있고 그런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이건 사실 상당히 좀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비공개 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전 세계 다 듣는 모두 발언 자리에서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하간 이재명 대통령 기지를 발휘해서 통일 이슈로 되받아 쳤고 그리고 또 메르츠 총리도 특별한 노하우 없다 이렇게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먼저 통일한 국가이고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통일 진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 과정을 우리도 잘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확립이 된다면 그 이후에 국가연합이 됐든 연방제가 됐든 그 밖에 어떤 형태가 되었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뭐 어디든 통신사 가서 뭐 통신 자료를 강탈해 오지 않는 이상은 영장 갖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너희 인력하고 자금 좀 지원해 주래, 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도와주래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증인도 이제 국정원에서 한 30년 근무하고 뭐 이런 방첩 업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이제 후배니까 뭐 여인영에 대해서 뭐, 야, 이 새끼 뭐라고도 하고 뭐 말 놓기도 하고 뭐 했는데, 이 사람 이 친구 이거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니야?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어떠세요? 다시 봐도 참 기괴한 리더, 기괴한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인영 사령관한테 책임을 묻고 있어요. 여인영이 이상하다.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여인영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나 평생 검사했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그 위치 추적하는 거 불법인지 뻔히 아는데 내가 그거를 설마 지시를 했겠어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홍장원 차장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요. 홍장원 차장을 향해서 당신 해임 통보 받아서 그 불만 품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종일관 내 탓이유는 없습니다. 오로지 남 탓, 오로지 부하 탓. 곽종근 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예. 최소한의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다. 오죽해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향해서 비루하다 비루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비상계엄, 내란, 그 평온한 밤을 깨부셨던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도 뒷감당할 생각이 1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자숙하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부하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가야 이게 보수주의자로서의 최소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요. 최소한의 인간됨?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 도덕? 이 자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끔찍한 이기주의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심지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태도를 보면요.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됐을까? 특히나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 발언 하나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결국 오늘날의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공범은 우리 언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런 컵에 물 대신 소주 따라 마실 때 온갖 기행을 범할 때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모든 언론이 같이 고발을 했더라면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온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내란숙의 윤석열의 악행을 지금 이 순간도 옹호하고 감싸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집권할 때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추가 폭로가 어제 이어졌는데요. 국정원 업무보고 중에 폭탄주에 취해서 엎혀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한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씨가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를 간 모양인데 업무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 소주와 맥주를 섞은 거죠. 소폭을 말았다는 것입니다. 테이블마다 소폭을 마구 돌려서 너무 취해서 경호관한테 엎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일국의 대통령인데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짜 출근용 예산 4억 원을 들여서 별도의 출입 통로 만든 거, 비밀 통로 만든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해외 순방 때는 익히 아시는 대로 참이슬 페트병 10개 싣고 다녔다라는 거고요. 제가 단독 보도한 바대로 수송 차량이 대통령실에서 관저로 올라갈 때 소주가 박스채로 올라갔다는 거고 그렇게 먹고 안 깨면 의무병이 올라가가지고 링거를 놨다는 것이고요. 안 되면 또 대통령실에 내려와서 사우나하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윤건영 의원 표현하기를 잡범이다, 잡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법정에서 그가 보여주는 추태를 우리 젊은이들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최근에 양양군 7급 공무원 보면 끔찍하죠. 계엄놀이라고 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발로 밟고 빨간색만 써라. 매우 우려됩니다. 이런 게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우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소식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장의 시민들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을 여는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가 없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주요 개혁 과제들이 대부분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내란 세력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제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어제 오후 2시 청주 오스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전국 당원대회를 통해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을 98.6%의 찬성률로 다시 대표로 올려 세웠습니다. 11개월 만에 다시 당대표에 당선이 된 건데요. 선거인단 총 44,517명 가운데 21,040명이 투표해서 47.3%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3일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총선에 등장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의 쇄빙선이 되겠다며 지민비조 전략으로 비례 12석을 거머쥔 그런 정당입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파란을 겪기도 했지만 어제 다시 돌아온 조국 대표는 한국 정치가 의지해온 낡은 해도를 찢어버리겠다며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판으로 삼아서 거대 양당이 가지 않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개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리고 내란 세력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기에 여기에 정치권이 화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1월 2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는요, 간밤에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천둥번개도 쳤다고 하는데요. 제가 출근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비가 꽤 많이 내렸는데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금 출근길에 계신 분들 혹시 취재 편의점 듣고 계시다면 비 오는지 안 오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미님께서 인사말 주셨어요.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땡스기빙 때문에 하루 쉬어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아니죠? 땡스기빙이 지금인가요? 그렇군요. 저희 추석하고 맞닿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모양입니다. 네. 트로트별님이 장 기자님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김말용님께서는 김장 배추는 해남 배추가 최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네, 김장 아직 못했는데 네, 김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부 지금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2심 때 해야 되느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취재했는데요. 내란 재판부 필요한데 일찍 했어야 됐다. 네,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적어도 7월 정도에는 했어야 됐다. 내란 특별재판부 대통령께서 위헌 아니다 이거 한 게 100일 기자회견 때 아닙니까? 그 무렵에 추진했어야 됐다.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1월 18일 내년 1월 18일 윤석열 구속 만기 아닙니까? 그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2심 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2심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빠르게 가야 되는데 다소 논쟁하다가 늦춰지면 역사가 그만큼 후진한다라는 점을 정치권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법정 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영호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저희한테 변론을 강요합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호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저희도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재판장이 재판 시작하자마자 법정 소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권모라는 자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하상 변호사가 공수처의 이진관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있던 사람 가운데 윤석열 내란숙의 퇴정 즈음에 지지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나간 사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법정 소란 도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청권에 따라서 방청이 이루어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인적사항 확인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경찰로 인계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도가 지나치지요. 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분탕질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면요 감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법정 안에서 정숙해야 되고요. 혹여라도 조금 핸드폰 진동벨 소리라도 울리면 법정 안에 있는 경위들이 와서 나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데서 막 내가 여기 있다 구호를 외치고 뭐 등등 했으니 이건 당연히 법정 소란으로 처벌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는 신분증 제시 같은 거 하지 않고 인적사항 밝히지 않아서 4시간 만에 집행정지로 풀려난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재집행할 의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어제 밝힌 것입니다. 추가로도 처벌하겠다. 추가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어제 이진관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치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 다소 답답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법원이 나서서 어떤 재판부의 재판장이 나서서 밝히기보다는 사실상 이거는 법원 전체에 대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법원이 나서서 세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적법할 절차에 따라서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에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에 법무부 등의 관계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서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치 15일 명령했거든요. 최소 15일은 구치소에 구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의 아나무인적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퇴를 내리겠다라는 재판장의 아주 확고한 의지로도 읽힙니다. 사실 그동안 내란 재판이 지규현 판사의 재판으로 다소 희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동료 판사가 보기에도 이렇게까지 법원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재판부가 내란 세력의 능멸을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몰상식한 행동 아닙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그들의 무도한 행태가 문제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은 조금 더 넓은 단위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집단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119 법원 폭동에서 보듯이 그것을 국민 저항권이라고 주장하는 전광훈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10대, 20대 청년, 극우 청년들이 법원을 그렇게 때려부시면서 난동을 부렸던 거 아닙니까? 이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행동을 하면 이거 반드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는다라는 규율, 엄숙한 법의 규율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가관인 상황이 있는데요.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서 이하상 변호사 측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의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 34부 한성진 재판장 있습니다. 이 한성진 재판장 재판에서는 김용현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만들어주면 재판부와 화해하겠다.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가 힘없는 윤석열 대통령, 힘없는 김용현 장관을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재판부, 이거는 이제 그 이진관 재판부 얘기하는 거죠.
다른 재판부에서는 변론하려고 했다고 감치까지 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행할 것인지 두렵기까지 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부와 다시 화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화해할 방법은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가 김용현 장관을 직권 보석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일으킵니까? 자기들이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놓고 그래서 감옥에 간 사실을 망각한 채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뉴스를 소개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한 줄 더 읽어드릴게요. 기가 막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원과 검찰이 힘 있는 자들과 편먹고 약한 자들을 같이 두드려 패면 시정잡배와 무슨 차이가 있냐.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재판부 양심에 호소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불법 구속이 아니에요. 합법 구속입니다. 예. 그리고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게 더 황당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 세상 천지 어느 나라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까? 나와서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로 많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내란 일으키고 도망가는 우리가 해외 정상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왕왕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사실상 블랙 코미디도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큰 웃음 주시는 건 좋은데요.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다 떠나서 이하상 변호사의 이런 행태는 과연 의뢰인 김용현 전 장관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인가? 이거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변론을 하면 이거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누구를 위한 변론이냐? 자기 정치를 위한 것 아니냐?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는 이하상 변호사가 끝내 자기 정치 차원에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판사, 이 사람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나더 지귀현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작년 1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요. 검찰에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 바로 그 판사입니다. 2심 재판부가 꼼꼼히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완전 무죄로 뒤집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정치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암흑의 터널을 걷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들 가운데 지규현도 있고 그리고 한성진도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진관 판사, 이진관 재판장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받는 재판부, 법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을 이진관 판사식으로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다른 판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진관 재판장이 없었다면 사법불신 그게 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비 오냐고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까 안산, 일산, 네, 이런데 비가 오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횡성 여기도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조이대 탄핵비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자, 많은 의견들 주시는데요.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저희가 다음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자 협상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러셨던가 안보실장이 그러셨던가 그야말로 장이 서는 거라고.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렵긴 하지만 정상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또 정상들과의 라포도 형성하고 좋은 감정들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다자회의 공간이 생기면 최대한 많은 정상들을 가볍게 또는 심각하게 많이 만나려고 하죠. 이번에도 꽤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공지하지 않은 얘기들도 많죠, 사실. 잠깐씩 한 5분씩, 10분씩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얘기하고. 근데 모든 정상들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각각의 국가를 대표하고 나오는 분들이라서 자기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뭔가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인간적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제가 사실은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외국 정상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인생이나 또는 삶의 역정이나 뭐 정치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발굴해가지고 얘기해주면 좋아하죠. 사람들 관계 그런 거 아닙니까? 상대에 관심 가지고 상대가 예를 들면 좋아할 일 만한 거 언급해주고 공감하고 또 아픈 거 위로해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게 뭐 아무리 큰 나라의 강한 지도자라 한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소국의 지도자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이 사람 얘기인가 저 사람 얘기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자기 얘기 아니면. 하여튼 이번에도 보면 저는 뭐 룰라 대통령 또는 뭐 모디 총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었고 서로 뭐 공감도도 많이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댓글창에 대통령님 외교 천재 잼통. 네, 그쵸. 외교의 달인.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분이요, 사실 국내파예요. 예, 뭐 이를테면은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아니면 뭐 국회 외통위를 뭐 적극적으로 해보거나 뭐 이런 분도 아니거든요. 그 외교 쪽에 눈 밝은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7박 10일입니다. 아마 기자들도 많이 지칠 텐데요. 어제 기내간담회 했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기내간담회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박형관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손을 안 들 때까지 질문을 받았다라는 거죠. 요때 좀 비난 같긴 합니다만 내란 속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시절과 너무 비교되죠. 예,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MBC 기자 전용기 못하게 했죠. 그래서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가 같이 민간기로 이동하면서 취재를 다녔었죠. 심지어 회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되게 저렇게 긴 순방에는 반드시 기내간담회를 통해서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게 기자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은 사실 힘듭니다. 저 1시간 타이핑 치려면 기사 다 보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 내내 아마 잠 못 자고 기사 썼어야 됐을 텐데 이 국민께 보고하는 거거든요. 예, 국민께 지난 외교 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거 보고하는 건데 내란 속의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둘, 자기 평소에 친한 기자 둘만 딱 찍어가지고 대통령 쪽으로 불러서 별도의 개인적인 티타임을 했다. 무려 1시간이나.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사람하고 너무 비교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비 오는 아침에 제가 보니까 다 뭐 전국적으로 비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청주에도 비가 오고 천안에도 비 오고 대구는 좀 흐리다. 중학생은 안 써도 되는 정도다 이런 의견 주시는데 중요한 다자회의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해서 어떻게 정상들과 만났는지 정말 숨가쁜 외교 일정을 사실 그대로 다 설명을 국민들께 한 것 같습니다. 다자회의는 그야말로 장이 선다라는 거죠. 장이 섰어요. 그렇죠? 저렇게 막 외교에
정말 국제사회의 총합들이 다 모여서 세계의 정상들이 막 바쁘게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건져올 게 없을지 하는 그곳에 장이 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대통령으로서 너무 당연하다. 이걸 전제를 깔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대국 방문하지 않으면 정상 간 만남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다자 회의 때 틈틈이 양자 회담을 해야 된다. 언론에 일일이 공지하지 않았지만 5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까지도 화장실 앞에서 만날 수도 있고 들어가다 만나고 나오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짧은 틈에도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통역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합치면 꽤 많은 정상들과 직접 만났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디 총리, 그다음에 룰라 브라질 대통령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인도 그리고 브라질 순방을 해야 되겠다. 뭔가 성사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실 중국에 이어서 인구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도가 세계 최대 아닌가요? 중국을 앞섰다라는 보도도 제가 최근에 본 것 같은데 인도, 브라질도 마찬가지죠. 이 큰 나라들하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중심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박장대소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서 저렇게 활짝 웃었는지 이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본인 스스로 밝히기를 장난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진핑 웃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웃게 했죠. 트럼프도 웃게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너무 궁금하다. 예. 취재한다고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어떤 꿀팁이 있는 것 같아요. 요 행간의 의미를 좀 살펴보시죠. 세계 정상들 모든 정상들 다 똑같다.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뭔가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적극적이다. 뭐 나만 그랬으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개 모든 사람들이 열려 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짧지만 아주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인간적인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 사람이라는 거죠. 외국 정상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역정, 정치적 경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관심 갖고 좋아할 만한 것 언급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아픈 거 위로해주고 그럼 다 좋아한다. 예. 사람 다 똑같다. 예. 아무리 큰 나라의 강한 지도자라고 한들 또 작은 소국의 지도자라고 한들 다 똑같은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내 안에서 자료 쌓아놓고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이 사람은 뭘 좋아하나. 제가 사실은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운 여당의 한 고위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만날 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이걸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 연세가 있지 않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사람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 깨달았기 때문에 시진핑과도 또 트럼프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 밖에 다른 정상들과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게 바로 외교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는데 본질적인 거 아닌가.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 사람에 대한 통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끔 헷갈려가지고 실수하기도 한다 이렇게 웃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호를 운항하는 선장으로서 해외 정상들과 가능하면 많이 접촉해서 가능하면 많은 호의를 끌어내려고 밤새 공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저에 대해서 막 연구해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 막 해주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얘기 막 해주면 막 잘 통하잖아요. 얘기가 잘 되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저도 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대가 호의를 갖게 만드는 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까. 그러느라고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엄청난 노력파다. 네,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주목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하자. 그 대북 방송 그거 왜 합니까? 쓸데없이. 서로 방송해가 서로 괴로우면서. 그런 바보 짓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냥 저 북조에 가깝게 사는 주민들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병원 쫓아다니게 왜 그렇게 만듭니까? 어떤 이익이 있어요? 정치적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방송 대북방 중단한다든지 대북 단파 방송 요즘 세상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 방송을 합니까? 그거 돈 들잖아요. 그런 것도 줄이고 또 우리가 양심수 아니 그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기수. 미전향 장기수. 미전향 장기수. 지금 나이들 다 90 넘어가지고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북한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 걸 그건 뭐 막습니까? 그거 잡아놓으면 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노력조차도 반응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전달하고 의심하면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두 번 얘기하는 게 낫겠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죠. 네.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된다.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진보보수 모든 언론들이 도하의 모든 언론들이 일면 머리에 남북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완벽히 중단됐지만 이 안에서 바늘구멍이라도 찾아서 필요하면 쫓아가서라도 만나고 대화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일촉즉발이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천만한 국면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난 노력파다. 예.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 군사분계선, 대통령은 북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측이 군사분계선에 철조망을 3겹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간 없던 일이다. 남북 모든 연락선이 두절이 되어서 우발적 사태가 터져도 해결 방도가 전혀 없다. 그 적국 간에도 최소한의 핫라인은 좀 만드는데 이것조차 없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북측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 원수로 못 받고 대화 접촉을 전면 차단하고 있지만 적대국 사이에서도 비상연락망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른손으로 대립하더라도 왼손으로는 손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남북은 모든 채널이 끊긴 안타까운 처지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전향 장기수들 얘기도 했죠. 아니 90세 넘은 분들인데 고향 북한으로 가서 살겠다는데 굳이 막을 이유 있냐. 억류한다고 뭔 무슨 득이 되냐. 보내자 이런 겁니다. 이런 송환 의사를 밝혀도 북측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요. 흡수통일 같은 발언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 과정에 엄청난 충격과 비용을 누가 감당할 수 있냐. 정치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갈등만 심화시킨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북한에 무인기 날려보내서 자극하니까 북측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냐. 대북방송 쓸데없이 왜 하냐. 서로 방송 틀어놓고 서로 괴로워하는 어리석은 짓. 이런 거 어디 있냐.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국가가 쌓아온 업보가 있다. 이걸 풀려면 확실히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특히나 평화공존 강조하면서 긴장 완화 조처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줄이거나 연기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단정하기는 힘들다, 이런 현실론을 꺼내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방위는 스스로 자주국방이죠. 책임져야 하고, 가능하면 군사훈련이 필요 없는, 전쟁 걱정 없는 평화체제가 되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선호하지 않는 비용이 드는 한미 합동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연기가 평화체제 구축의 결과물이 될 수도,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그게 어느 쪽인지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기내 간담회 들으면서 다음 순방은 길고 멀더라도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1월 2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부쩍 추워졌죠. 네, 제주도 추워졌다고 오한숙희 선생께서 카톡 주셨어요. 전국이 고르게 조금씩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12월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인지 사실 작년 11월 매우 추웠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따뜻하다라는 표현은 적확하지 않은 것 같고 덜 추운 그런 11월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는 추워질 일만 남았겠죠. 12월, 1월, 2월 잘 추위를 견뎌내야 꽃피는 춘삼월에 또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뉴욕에서 또 노미님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 같은, 마치 뉴욕과 서울이 하나의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뉴욕은 오후부터 비가 옵니다. 서울은 어제 비가 왔다던데 뭐든 한국보다 뒤처지는 미국이네요. 고국의 정세가 험난하지만 미국에서 트럼프를 견뎌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위로가 되시길. 네. 이야. 네. 그래도요, 한국은 괜찮아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고, 여전히 내란 때문에, 내란 세력에 의해서 한쪽 발목이 묶여 있긴 합니다만 조만간 이 묶인 족쇄가 풀려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멀리 뉴욕에서 이렇게 취재 편의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응원해주고 계시는 노미님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꼭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려집니다. 네. 장윤석 기자님, 취재 편의점 신뢰하고 응원합니다. 네. 저희들 더 신뢰받는 매체가 되도록 더욱더 현장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그리고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서요. 하나하나 우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12.3 비상계엄 1주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12.3 비상계엄 선포 1주기 계기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부당한 복종 의무 조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한 지시에 대한 양심적 불복을 막아왔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제 인사혁신처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복종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복종의 의무 대신에 그러면 어떤 표현이 들어가느냐?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위법한 지휘 또는 감독에 대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 부장님, 이거는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명령을 이행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 지금 당장
뛰어가서 선관위 포렌식 준비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저 못하겠어요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고요. 명령 그 상급자가 명령했는데 말 안 들어? 그럼 당신 뭐 행정처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징계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유로 인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의견 제시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 중수 및 성실 의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은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공직자들이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전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집권했을 3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보여준 태도가 어떻습니까? 무조건 대통령, 무조건 김건희 씨에게 복종하는 그릇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그릇된 요구를 분명히 거부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느닷없이 경복궁에 들이닥쳐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근정전 들어가서 어좌에 앉아서 이른바 왕놀이를 할 때 그 경복궁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도 지금 여사님 거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화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면 잘릴까 봐 그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위법한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고 법령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정이 1949년에 복종 의무 조항을 넣은 겁니다. 해방 전국이에요. 1945년 해방이 되고 분단 시기 그리고 한국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76년 동안 유지돼 왔다는 것 자체도 매우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캐캐묵은 낡은 틀을 12.3 비상계엄 일주기를 계기로 해서 국민주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을 바꾼다라고 이해해 봄직합니다. 사실상 이번 위법 지시에 대한 거부 권한이 명문화된다면 권력형 비리 그리고 위법 행정의 사전 차단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떠나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의 박용수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 이번 개정 과정을 이제 그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국회로 보내서 법률을 손봐야 돼서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면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민주적인 공직사회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에게 충직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직한 국민의 명령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이 충직, 유능, 청렴 이것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늘 이야기하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국민을 잘 보필하기 위한 것이지 상급자, 위정자, 그죠? 대통령을 위해서 봉직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잘 받드는 정치, 그것은 사실 공직사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 관료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 첫 삽을 뜨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인데 네, 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예, 다 착석해 주시고요. 네, 지난 3년간 권세를 누리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비상계엄까지 손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단초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찾은 것 같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서 김건희 특검팀 그리고 대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제 집행에 나섰던 것인데요. 이 내용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김 씨가 내란 숙의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엔 박성재 전 장관에게 김건희 씨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그 단독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MBC, JTBC, 한겨레, 경향, 연합 싹 다 각자 단독 타이틀을 걸고 보도를 했는데요. 특검이 다 단독이라고 해서 준 건가요? 예. 어쨌든 유사한 내용의 단독 보도가 어제 상당히 많이 쏟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 워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는 거냐? 그리고 내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다는 건데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작년 5월 2일에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요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요때 12일 뒤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사 라인을 싹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소위 얘기하는 이원석 패싱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된 다음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혜경, 김정숙 수사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사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직접 문의를 하면서 사실상 체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특검팀은 당시 김건희 씨의 수사 무마를 위해서 검찰 인사가 단행됐던 것은 아닌지 이 사실관계를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이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상황, 어떤 걸 보고받았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박성재 장관이 검찰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김건희한테 토스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의심을 하느냐, 특검이 찾아낸 증좌가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명태균 사건 관련 보고를 받던 시기에 김 씨와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연락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폰 분석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실무 담당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형사과장하고 장관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한 겁니다. 뭐를?
창원지검에서 있었던 명태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내용이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이 과장급 실무자를 통해서 특정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박 전 장관이 그 진행 상황을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실무자한테 야 그거 빠르게 그 창원지검에서 진행되는 거 나한테 실시간으로 보고해. 이렇게 했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현재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팀을 압수수색해서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를 한 건데요. 왜 그러냐? 박성재 폰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김건희 폰에 나와 있는 것을 대조해 봐야 되겠죠. 박성재 폰에 예를 들어서 모월 모일 모시 몇 분에 이 공공 형사과장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박성재 장관에게 왔어요. 그런데 박성재 장관이 받자마자 그걸 바로 김건희 씨한테 토스를 했다. 그러면 그 기록이 포렌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성재 장관의 휴대폰에도 나와 있고 김건희 씨의 휴대폰에도 나와 있겠죠. 근데 이런 일련의 로직이 동다발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성재 장관은 대통령을 패싱하고 자신의 수사 업무와 관련된 것을 김건희에게 직접 보고한 거다. 예. 누가 부의제로입니까? 누가 실제 국정 운영을 한 겁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법무부나 검찰에 직접 연락해서 자기 사건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는 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 김혜경 김정숙 사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사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거는 압박인 거죠. 그리고 박성재 장관도 누가 실세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란숙의 윤석열 맨날 술 마시고 일은 누가 한 겁니까? 김건희 씨가 한 거다. 기가 막힌 일이 윤석열 집권 내내 3년간 진행이 됐었다. 결국에 이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였던 거 아니냐.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것이 종국에는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해소 아니냐.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내란특검팀은 사실상 계엄 관련해서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 내란특검법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성재 전 장관을 추가 입건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두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면서 느닷없이 왜 12월 3일 평일에 심지어 매년 12월은 예산 때문에 국회가 그야말로 불야성인 때입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네 동네에 도로 하나 놓을까, 도서관을 할까, 수영장을 설치할까, 학교를 지을까, 복지시설 뭘 할까 하면서 정말 분투하는 시간이 바로 12월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평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예. 급했다. 김건희가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명태균에 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황금폰에 의해서 다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폭로될까 봐 불안해서 실제 윤석열 내란수계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특검도 수사 중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과관계가 아닐까 했었는데 사실로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불길하다기보다는 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다 떠나서요. 우리가 다 복귀해 보면 그 종국에 뭐가 있습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있죠.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결국 무혐의 종결 처리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사람들 여기서 그냥 종결 처리하고 내란특검팀에서 수사 종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돌아가고
각자 변호사 활동하면서 떼돈 벌고 전관 대접받고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전부 징계받기 전에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그 대형 로펌에 변호사로 취직해가지고 전관 받으면서 대우 받으면서 법조 로비스트로 일하면서 떼돈 벌겠죠. 이런 거 용인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완주군의 초코파이 사건 아시죠? 1,050원어치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 혐의로 기소돼서 5만 원 벌금 선고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에서 김건희 씨 같은 엄청난 권력을 향유했던 그 권력자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해서 검찰 권력이 법무부 장관까지 총동원이 돼서 김건희 씨 하나 봐주려고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협력했던 부역했던 검사들, 이 사람들 그냥 평온하게 잘 살아도 되는 겁니까?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돼서 처벌받는 나라가 되어야 그래야 정말 사법정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장관하고 따로 별도로 불러서 한 것이 아니고요. 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외환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길게 아니오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서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이미 최상목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지요. 그 이후에 특검팀의 이 사건이 이첩돼서 도대체 언제 불러서 조사하는 거냐. 그 최욱 MC에 따르면 최상목이 예, 최상목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야 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수사에 착수되어 참 다행이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까먹게 됩니다. 뉴스를 늘 다루는 저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자꾸 복귀하면서 학습하는데요. 최상목 전 장관의 상당히 심각한 마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당시 굉장히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었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누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랬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끝내 탄핵이 기각되어서 돌아왔던 한덕수 전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태하는 과정에서 실제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또는 최소한 방조범 이상은 된다라는 판단, 관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기재부로 돌아가서 1급 국장급 회의를 소집한 바 있고요. 계엄 직후에 소위 얘기하는 F4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비상계엄 예산과 관련된 모종의 논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최상목 대행의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그가 가졌던 범죄 혐의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내란 숙의 윤석열 씨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돌아갔고 그리고 한 전 총리는 같은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실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끌탕을 했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끝내 임명하지 않았죠. 그게 바로 12월 31일입니다. 예, 작년 12월 31일에 셋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두 재판관만 임명을 하고 끝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예, 조한창 재판관은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추천이고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냐.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불러서 한번 얘기를 꼭 좀 들어보고 싶다. 누군가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최 전 장관을 상대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2월 2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전 대행은 임명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3월 24일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소추안이 그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 4월 4일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흘 뒤에 한덕수가 돌아와서 마은혁을 임명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도 정말 지난한 과정이었다. 어마어마한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내란숙의 윤석열의 30년 친구,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30년 지기, 40년 지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완규, 이완규 전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겠다고 지명을 했죠.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명 철회가 됐고 마은혁 재판관, 지금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서 활동 중이죠.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돌이켜보면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저희 취재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도 그 고비를 쉽게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끊임없는 내란 세력의 준동이 있었고요. 그 힘든 고비를 국민들의 정말 유쾌한 단합의 힘으로 그리고 촌철살인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슬기롭게 잘 넘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2.3 비상계엄 1주기가 되는데요. 취재 편의점도 국회 잔디밭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이라서 여러분들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국회 차원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학술대회도 있고 다크투어도 한다 그러고, 네, 국회의장님이 직접 도슨트가 되어서 다크투어 설명도 한다고 하고요. 재밌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물론 평일이긴 합니다. 수요일. 휴가 내고 서울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근처에 계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사실 국회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최후의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었다. 그 표지석도 우원식 의장께서 세우셨는데 그 현장에 한번 다시 오셔서 그때 그 마음을 새겨보면 어떨까. 저는 청년 세대들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답답했어요. 내란숙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촛불 집회가 매주 광화문에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현장 라이브 하면서 그랬죠. 약간 추억의 7080 분위기 같습니다. 예. 그 5060, 70이 작년 세대, 중장년 세대들은 많이 나오는데 청년 세대가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랬었는데요. 12.3 딱 터지니까 제일 먼저 여의도 광화문 꽉 채워서 여의도, 한남동, 그리고 남태령 고개 키세스가 되어서 지킨 사람들 누굽니까? 네, 바로 아이돌의 응원봉을 들고 현장을 지켰던 바로 우리 청년 세대 10대, 20대, 30대
예, 그들이 나라를 구했다 생각합니다. 무한 감사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1월 2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더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영하의 기온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날씨 뉴스 보니까 살얼음 조심하라는 교통 안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가 되고 있어서 늘 건강 관리에 애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어제 살짝 무리했더니 바로 감기가 왔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혜병 특검팀이 무려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이명현 특검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를 열고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브리핑을 열게 되는데요.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그동안 그 누구보다 이 사건을 가장 곁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분 계시죠? 김정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네, 150일입니다. 네, 150일. 장장 150일 동안 최혜병 특검팀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간 전체 수사 과정을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처음에는 굉장히 순항하는 듯 했고요. 김장한 목사가 나왔을 땐 다들 탄성을 질렀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실규명의 상당 부분 진실이 규명되긴 했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진짜 알고 싶었던 깊은 연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로비는 있었는지, 그 다음에 국방부 검찰단의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그 배우가 누군지 그것까지 깔끔히 밝혀졌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 그 공소장에 보면 그동안 벌어졌던 많은 일들 중에 의심했던 부분,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밝혀졌거든요. 내밀한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 밝혀질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굉장히 수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됐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특검에서 그 부분을 좀 놓친 거 아니냐. 그래서 막판에 이제 작성 명의인 연보현 군검사, 그다음에 실제 작성한 걸로 의심되는 김민정 보통부장만 기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원흉은 검찰단장 김동혁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빼고 기소했다라는 것은 뭔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는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저기 구속영장 청구서 부분,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부분이 기소되지 않은 거고 전체적으로는 김동혁 검찰단장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 그다음에 항소, 이걸 포괄해서 직권남용 감금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동혁 단장과 관련해서는 참 놀라운 사실들이 공소장에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특히 8월 15일 날 대통령실의 수사 전반에 대해서 보고서까지 작성하면서 보고를 했다. 이건 참 전례도 없고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수사 과정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이 전혀 없는 대통령실에 검찰단장이 직접 보고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1심 판결이 굉장히 군사법 판결이 정갈하게 잘 쓰여 있었고 처음에 국방부도 뭐 존중한다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항소가 됐거든요. 그 부분도 참 미심쩍었는데 공소장에 보니까 이 김동혁 검찰단장이 담당 군검사들한테 의견서를 보냈더라고요. 항소의 필요성이라는. 그러니까 담당 군검사가 항소한 게 아니고 김동혁 자기 스스로 혼자 사실상 항소를 했다. 그리고 항소 이유서 제출, 그다음에 막판에 벌어졌던 공소장 변경, 이 모든 것들이 김동혁의 사실상의 강압에 의한 군검사들은 어쩔 수 없이 명의만 빌려준 셈 아닌가. 그게 의심스러웠는데 공소장에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저질렀던 천인공날 범죄는 거의 다 밝혀졌는데 네. 다만 그 김동혁의 단독 범행이냐 그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서랄지 이런 부분이 네. 특히 망상이라는 표현이 예. 저는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거 아니냐 뭐 대통령실이든 외부의 어떤 세력이든 그 사람들이 조종해서 김동혁을 이렇게 구속영장을 쓰게 한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이 규명은 좀 부족했다. 오늘 네, 그 관련된 내용이 그 7시간 전에 한겨레 신문 보도로 나왔는데요. 네. 실제 이제 이 사건 초반이 VIP 경로설로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내란숙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를 하고 또 경과 등을 직접 보고받은 걸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수사는 네. 총 지휘자가 윤석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자가 검찰 단장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검찰 단장은 그냥 1부장 정도였던 거고 예. 검찰총장 노릇을 윤가가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23년 8월 11일 이게 그날이 사사건건 출연한 그렇죠. 날이죠. 네, 출연했던. 네,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당시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자마자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8월 14일 오전 10시경에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러서 이종섭 전 장관 통해서 박 대령이 TV에 나와서 저렇게 수사 외압 논란 증폭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체포영장 청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직접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입막음이었던 거죠. 네. 자기 치부가 드러날까 봐 네. 서둘러 국가 형벌권을 남용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게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버젓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김동혁은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공소장에 보면 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직보를 해요. 계속. 네. 그 국방부 장관한테도 우즈베키스탄에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한테도 텔레그램으로 김기한 사령관을 조사하자마자 김기한은 아니랍니다. 뭐 앞으로 강력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충성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도대체 법조인인지 검찰이라는 이름을 달고 회계망측한 짓을 한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는 가장 책임이 중한 자가 김동혁이다. 이자는 실형을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그 군사법 더 나아가서 사법 수사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윗선의 지시를 받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하면서 사람을 죽이려다 자기가 오히려 잡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낱낱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짓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표로 삼아야죠. 예,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해병특검에서 두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 지시를 했냐. 지금 보니까 그것은 내란숙의 윤석열이었다라는 것이 그렇죠. 해병특검을 통해서 아마도 오늘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또 하나 포인트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과연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호한 거냐. 그 관련된 내용은 오늘 마지막 브리핑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김 변호사님 미리 좀 들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특검 아니요. 전혀 그 부분은 저희도 깜깜부소시고요. 답답하기 그지없었죠. 왜 김정한 목사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저는 뭐 이종호 씨는 실질적 로비스트라고는 보진 않았어요. 그 사람은 떠버린 것 같고 허풍쟁인 것 같고 뭔가 다른 연유가 있을 거라고 추정은 했는데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등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 부분이 전혀 기재는 안 돼 있더라고요. 도대체 윤 당시 대통령이 왜 그렇게 경로를 하고 그런데 이제 경로 직후의 지시 사항들을 보면 그날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7월 31일 날 보고받고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 뭔가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유는 네. 뭐 그게 이제 포괄해서 이태원 참사나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내가 윗선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이런 뜻인지 네. 아니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기가 경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날 하루에 뻥 터진 일이 아니다. 이런 전조증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공소장에는 담지 못했으나 네. 설명할 만한 가치 있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김장한 목사도 증인신문을 공판정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것을 채택한 거 아니냐. 네. 그게 그들의 범죄까지 구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 뭔가 윤석열 등의 범죄에는 설명 가치는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실제로 당시에 저도 휴가 때 그 휴가지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조리병 등의 그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시에 뭐 저도에 갔네 안 갔네 혼자 갔냐 뭐 부인이 동석해서 갔냐 갈 때 뭐 그냥 갔겠냐 뭘 들고 가지 않았겠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의심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임성근 사단장이 윤석열 김건희 그 첫 번째 휴가지였던 그 저도에 갔을 때 왔었다. 와서 관련된 본인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굉장히 그게 미스테리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확인한 바로는 네. 임성근 사단장이 8월 2일 밤 무렵까지도 포항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밤 한 9시 10시 무렵에도 예. 포항에서 목격이 됩니다. 누구한테 목격이 돼요? 8월 4일인지 새벽에 그러니까 8월 3일에서 4일 새벽인 것 같은데요. 네. 8월 그 저도에 나타났다는 예. 그 전날까지도 포항에 9시 무렵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에는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네. 새벽 2, 3시에 나타났다면 예. 그 포항에서 급히 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저도까지.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새벽 2, 3시. 예. 예. 그래서 이건 그냥 무슨 업무로 갔다라기보다는 뭐 밀명을 받고 급히 갔다는 얘기인데 그들 사이에 뭔가 깊이 나눌 얘기가 있었는 모양이죠.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거로는 객관적 물증으로까지 이게 확인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진술로만 확인된 상태고 네. 뭔가 통신 기록이랄지 뭐 이런 걸로 통해서는 확인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다. 오늘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직접 설명할지 아니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설명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느 정도 설명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뭐 워낙 음주 가물을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때 제보가 뭐 새벽까지 술 파티를 벌였다. 네. 뭐 김건희의 그렇죠. 목소리만 밖으로 뭐 웃는 목소리, 깔깔깔 웃는 목소리만 퍼져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찌라시처럼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새벽녘에 임성근 사단장이 거기를 갔다. 참 믿기지 않는 얘기죠. 네. 그게 이 대통령과 그 해병대 사단장이 밤에 은밀히 만나야 될 만한 그런 정도 이 레벨인가요, 서로? 그러기 전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깊은 연유가 있는데 최혜병 특검은 그것까지 밝히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했고요. 네. 그리고 당사자들의 그냥 그 철판 까는 부인, 그다음에 비협조,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과제로 남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밝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결국 수사가 아니라 네. 뭐 언론의 저널리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국민들의 제보, 네. 이런 걸 통해서 역사적 그 과제로 남아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별도 수사를 한다는 것은 타권에 좀 소비인 것 같고 이 정도 문제나 역시 뭐 국민적 감시를 통해서 그 시민들의 고발 또 역사적 추론 그 역사가들의 몫으로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 떠나서 어쨌든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수사외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것도 죄명이 처음에는 집단항명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항명죄로. 근데 실제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최혜병 사건의 사망 사건에 있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행위 자체에 그 어떤 부당함도 없는데 대통령이 격려해가지고 이런 일로 사단장 뭐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어라고 하는 그 경로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의로운 군인 한 사람을 완전히 그 망상에 빠진 사람, 예,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실행자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고 그렇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란 절대 권력자가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그 수사단장을 직접 타겟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가장 그 무서운 권력인 수사권을 검찰단장을 통해서 남용해서 맞습니다. 이 사람을 결국 인신 구속까지 시켜서 완전히 사람을 짓밟아 버리려고 했던 행동이거든요. 아주 추악한 권력 행태입니다. 파악하고 정말 흉악하고 나쁜 놈이죠. 나쁜 놈들이죠. 그게 뭐 자기 뜻에 맞지 않아서 조금 린치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지나간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중대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항명 수개니 이런 걸로 만들어서 저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망상, 차관 새끼, 또 뭐야 그 미련 갖지 마라. 그 김기환 사령관한테 이종섭 장관이 8월 26일경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단장한테 미련 갖지 마라. 그럼 일이 꼬인다. 이런 말들 이게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김기환 사령관이 무슨 시정잡배들 뭐 조폭들 사이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말들이지. 이게 어떻게 그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선출된 권력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추악한 모습이었죠. 네,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핵심 교훈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 설마 그렇게 난리를 치고 화를 낸다 하더라도 대통령님 지금 이거 굉장히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수사 잘해서 넘긴 겁니다. 이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면 그렇죠. 장관, 이제 광기에 서린 사령관들이면 사령관. 미치광이 왕인데 미치광이 왕인 거죠. 꼭 비유하면 역사 속에 보면 연산군이 떠올라요. 그냥 미치광이 왕이었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조금 실무자가 이렇게 반대 의견 얘기하니까 저놈 죽여 그래가지고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목을 비틀려다가 오히려 자기 목이 비틀리지는 참 정말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직전까지 벌어졌던 일은 정말 역사 속에 슬픈 장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님 사실 150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터지고 23년부터 지금 벌써 연말인데요. 25년 연말까지 무려 2년간 박정훈 대령 사건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역사에 어찌 보자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관찰자? 기록자?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한데요. 2023년 8월 10일이었는데요. 제가 정확히 선임한 게. 그 이후로 저의 삶도 잠깐 없어졌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완전히 매몰됐었고 저도. 저는 9월 1일 그 정말 구속영장. 보니까 2년 한 4개월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쁘게 지나왔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진실이 대부분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는 그 일에 저도 동참했다라는 것은 참 기쁘게 생각할 일이죠. 그리고 저 인생에도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기자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그때 인천공항에 갔던 일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요. 이종섭 잡겠다고. 이종섭 잡는다고 인천공항도 가고, 군사법원 앞에도 매번 가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무죄 선고 나는 그날도 기억이 나고 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시민들이 이 박정훈 대령의 의로운 행동에
함께했던 그 기나긴 행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되고 범죄자를 찾아내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벌써 51분이어서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그 군인권센터에서 고발한 사건 관련해서 내란 특검팀의 고발인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제가 고발장은 사실은 제가 썼지만 일단은 센터 명의로 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정식으로 저도 선임계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조사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기록이 두껍더라고요. 그래요? 조희대 관련된 기록이? 조희대 천대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게 왜 반응이 없어? 조사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했는데 일하고 있었군요.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탄탄히 조사가 됐고 뭐 말할 수 없는 수사 비밀에 관한 거라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건 그거거든요. 이 대법원장이야말로 이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따끔하게 응징을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순응했지 않느냐. 그날 12월 3일부터 4일로 넘어가는 그날 눈치만 보면서 국회 해제 의결,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해제 이런 것들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초반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후속 조치를 해준 거 아닌가? 그러니 이것은 헌법 수호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말고 그래도 법적으로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또? 그 두 기관이 그래도 이 위헌 위법한 계엄령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어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의무 아니었느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조희대라는 사람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의 개인적인 친분, 왜곡된 정치관 이것 때문에 국민이 몇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래 좌파 척결 한다니 좋은 일이네라고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고발했던 거거든요. 이 내란 외환 특검에서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길 바란다. 그 사람이 대법원장이든 지금 대통령에 있었던 사람이 잡혀 들어가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자의 범죄예요. 그러면 관련자들도 역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지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달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덕수나 대법원장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원칙에 따라서 강제 수사하고 그들을 소환해서 피의자 신문도 해보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죄가를 밝혀야죠. 죄가 없다면 없는 걸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 그들의 변명을 덜컥 믿어준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변명을 믿어주지 않나요? 일단 관련자들은 변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수사하는 입장에서. 자, 조은석 특검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 한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고발인 입장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반드시 하라라는 표현을 여러 곳에다가 저희가 고발인 조서에 남겨놨습니다. 그 강제 수사를 한다면 그 당연한 후속 조치로 본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정식으로 입건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없이 처분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피의자 신문 해야 되겠죠. 내란 특검이 이제 14일 벌써 이제 이번 주가 11월이 끝나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14일 이제 내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1개월 전인데 사실상 좀 일찍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서둘렀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것은 일종의 그림만 만들고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한 기소조차 하지 않기 위한 이런 수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어제 수사에서 상당히 그 성의가 보였고요. 적어도 불기소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기소할 거다. 그 조은석 특검이 그동안 보여왔던 태도를 보면 아주 원칙에 충실했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요. 수사가 안결되지 못할 상황인 것은 충분히 또 이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발 자체가 좀 후미에 됐고 조사할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면 원칙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다가 또 다른 기관에게 이관하면 되는 거죠. 이 그 내란 외환 특검이 내란 외환 사건을 종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국수본에 넘겨서 이어서 수사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당연히 처분을 내려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저는 어제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그다음에 천대엽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 의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저는 뭐 기소 의지라고 하지 말할 수는 없지만 예외 없는 수사 의지는 분명히 있다. 원칙에 따라 수사할 거다라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모든 부처가 다 긴급 비상회의를 간부회의를 열었어요. 그 법무부도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구치소 수용 여력이 있는지 뭐 3,000명 가능한지 뭐 등등 점검했다는 거고 체포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할 수 있도록 그 출금 대기팀을 공항에 대기시켰다는 점 그리고 합수부에 법원 아니 검사 파견 등을 이제 그 검토한 걸로 그 언론 보도로 확인이 좀 되는데 당시 그 법원 행정처도 회의 간부회의를 했다. 라는 내용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좀 됐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장에 좀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그날 이제 간부회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누군가 모였어요. 대법원자가 행정처장이 모였고 대검의 그 행정 담당자들이 모였단 말이죠. 대법에. 그래서 그래서 무슨 논의가 있었느냐. 그들이 변명하는 거 거기 모여서 그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죠. 대법원장이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이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다라는 의견을 얘기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까? 아니죠. 그럴 자들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보면 특히 그 당시 친여권 보수 스피커들 그쪽의 보도 내용을 보면 계엄이 선포됐으니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그게 그들의 그동안 행태에 부합하는 지시지 갑자기 그들이 정신 차리고 갑자기 민주시민이 돼서 이 계엄은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게 이 고발의 취지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간부회의를 해놓고도 회의록조차도 남기지 않았다. 이거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빼곡히 빠짐없이 수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9시가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꼭 그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뭐 1시간 후 아마도 10시에 그 이명현 특검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해병 특검에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일에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해 주신 국민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더욱더 상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